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죠? 오늘은 왜 강주가 정의로움의 고장이 됐는지 해방 이후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의 시대 정신은, 시대 정신이란 말이 좀 어렵죠. 그 시대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는 통일정부 수립이었고 친일잔재 청산이었고 그리고 반독재 민주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정부 수립, 친일잔재 청산은 좌절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흔적에서 허우적거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강주가 있었다. 이 얘기를 오늘은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정부를 꿈꾸지만 남과 북에 각각 두 개의 나라가 들어섭니다. 남쪽에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선생님이 역사교사로 35년 넘게 살아왔지만 공과 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승만 정권의 가장 큰 관은, 허물은 저는 친일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48년 건국되자마자 국회에서는 친일파들을 청산하자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반민족행위 특별법. 반민족행위가 뭐겠어요? 친일행위잖아요.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만 그 위원회를 무산시키고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던 사람이 이승만이었다. 정말 힘이 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나라를 세웠어야 돼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해서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수립되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눈치챘나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놀라지 마세요. 김구 선생도 안중근 의사도 1962년 이승만이 물러난 뒤에야 건국훈장을 받는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승만 해방 직후의 시대정신 중에 하나가 친일잔재 청산이었는데 아쉽게 이루어지진 못했다. 이승만이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를 해체했고 그걸 지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 어렵죠? 특경, 해산, 내가 명령했다. 반민족행위는 뭐라고요? 친일행위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특경 해산을 내가 명령했다. 또 이런 말도 써놨습니다. 행정이양은 나오고 친일파 처단은 신중하게. 친일파 처단에 신중할 게 뭐가 있어요? 친일했던 사람들, 민족을 팔아먹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감해 처단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새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정체성적 측면에서는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을 빚고 있다.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망했을 때 일본 편에 빌붙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분들은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해방정국의 이념 때문에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로 인정도 해주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합 시간에 만났던 장제성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강주 학생 독립운동의 최고 책임자도 바로 그분인 것이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의 출발이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승만이 독재의 길을 걷습니다. 아마 중학생 여러분들도 배웠을 거예요. 대통령은 2번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헌법에. 그런데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아마
중학교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이 4.4.5.2 개헌은 일단 헌법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의원 얼마 이상이어야 될까요? 3분의 2. 그때 국회의원 총수가 몇 명이냐면 203명. 3분의 2일라면 135.33명. 0.333은 사람이라 자를 수 없으니까 136명이어야 통과가 되는데 선거를 딱 했는데 135명이 찬성한 거예요. 몇 명이 부족해요? 1명. 그래서 부결되었음을 선언함 땅땅땅 했는데 그 다음 날 뒤집혀지잖아요. 어제 부결은 잘못된 것임. 이게 통과되었음을 선고함. 그러니까 수학에서 4.4.5.2은 0.333은 띄어내도 상관없는 숫자이니 203명의 3분의 2는 135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서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얼마나 웃기냐면 정말 웃겨요. 선생님 볼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럼 일단 초대 대통령은 누군지 알죠? 이승만. 중임 제한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대통령은 2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4년 끝나고 언제 죽을 때까지 나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게 4.4.5.2 개헌이에요. 이걸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승만은 독재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한 게 지금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4.19 혁명인 거잖아요. 60년. 그래서 이제 60년 4.19 혁명의 원인이 됐던 게 여러분도 들어봤을까요?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은 48년 대통령이 돼요. 임기 4년이니까 52년에 대통령이 돼요. 딱 56년까지 끝나야 돼요. 2번까지 해야 돼요. 근데 4.4.5.2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니까 60년에 또 나온 거예요. 근데 60년에 나왔을 때 그 옛날 포스터가 여러분 재밌죠? 리승만, 리기웅 이렇게 아직 한글이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이고요. 근데 야당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선생이 나와요. 신익희 선생.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익희 선생은 유세 도중에 사망을 해요. 사망.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누구 혼자? 이승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신임만 묻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에 자유당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리기붕. 이승만의 이제 후계자 이기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야당인데 누가 나왔냐면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왜 부통령 후보가 중요하냐면 대통령을 따놓은 이승만은 나이가 80대가 훨씬 넘었어요. 이게 언제 재임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돌아가면 누가 그 대통령을 이해해야 되면 부통령이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통령제가 없지만. 그래서 부통령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누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노력하겠어요? 이기붕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있도 보도 못한 모든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예요. 그게 당선돼요.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획책합니다. 이미 선거 자기가 안 했는데 이미 내 이름으로 선거가 40%가 되어 있고요. 이게 사할 사전 투표예요. 3명, 5명이 함께 가서 서로 우리 선거 4대 선거 있잖아요. 비밀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옆에 있는 조장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웃긴 게 보세요. 각급 기관장에게 구체적 부정선거 방법을 지시했다. 그리고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당 득표율을 85%로. 이기붕이 85%를 얻을 수 있도록. 선거는 그냥 요식행위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신문을 보면 여러분 이제 전부 그때 당시는 한문으로 이렇게 신문이 나왔거든요. 지금 한문으로 아니라 한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읽을 수 있는데
일찍이 없던 공포 분위기 제목이에요. 3인조 투표 강행, 공개 투표 지휘 이런 게 이제 신문 제목으로 실려서 3월 10일 날 부정선거가 자행이 됩니다. 요거는 위에 사진은 불태워진 건데요. 왜 불태워졌냐면 거기에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투표해야 될 사람이 5,000명인데 그 투표용지를 씌워보니까는 7,000매가 나와버린 거예요. 100% 투표에도 5,000매인데 7,000매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3.15 부정선거 불법이다, 무효다,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라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걸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사선이 확정이 되고 부통령엔 이기붕 씨가 당선됐다고 고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4.19 혁명에 발생됐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3.15 정부통령 선거, 부정선거. 그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부정선거 규탄대 시위가 가장 먼저 전국에서 일어났던 데가 놀라지 마세요. 금남로예요. 강주 금남로. 3월 15일 날 12시 45분. 또 어떤 신문에는 12시 50분. 지금 금남로에서 옛 사진이라 좀 흐릿하는데 이 플랜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곡민주주의.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울잖아요. 이걸 곡이라고 그래요. 곡. 애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죽었으니 우리는 곡을 한다. 그래서 곡,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곡민주주의라고 쓴 플랜카드를 들고 금남로에서 1,000여 명의 시위들이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시위를 하게 돼요. 이게 전국 최초의 3.15 부정선거 현장이 강주였고 금남로였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주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마산에서 오후 3시에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났고 7시에 제2차 규탄 시위가 마산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경찰이 총을 쏴요. 발포. 그리고 여러분 아는 이 학생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4.19 하면 마산 앞바다에 체류탄을 맞고 시신이 떠올랐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 그러니까 3월 15일 날 7시 제2차 마산시에서 경찰에 총에 맞고 죽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서울에서 고려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4월 18일 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리고 경찰이 경무대 앞에서 발표한 다음 19일 날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9 혁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김주열 학생이 또 알아봤더니 어디 출신이냐면 뭐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니까 우리 호남 사람이었다. 예? 경남 마산 공고 그 상고 마산 상고로 마산으로 유학 가서 뭐 공부하다가 3월 15일 날 체류탄에 맞게 죽게 됩니다. 강주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앞 시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여기요. 강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9시 반경에 대문을 박차고 시내로 나가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강주여고, 조대부고, 강주공고, 강주상고 학생들이 금남로 충장로 일대 전부 모여들게 되면서 4월 19일 날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하야 물러나라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독재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화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선생님이 지금 요거 하나, 여기 뭔 줄 알아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 종소리 사라졌잖아요. 띵동 뭐 다른 전자벨 울리잖아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시작종 치고 그랬거든요. 학교종이 땡땡땡 그래서 그 노래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강주고등학교에서 9시에 이 종을 그 치기로 돼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 학생들을 전부 교장실로 주모자들을 못해놓고 감금을 했기 때문에 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치러 갔는데 이 종을 쳐야 되는데 막대기를 숨겨놔 버려요. 그래서 그 학생이 신고 있었던, 여러분은 지금 운동화 신고 있었지만 60년대 우리 선배들은 학교 다닐 때 운동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신었던 이 전투화, 이 전투화를 벗어서 종을 란타해서 강주 4.19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유의 종을 란타했던 것은 바로 그 군화라고 그랬던 건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문을 돌파해서 시내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요거 그림은 여러분 강주여고거든요. 강주여고. 학생들이 그 교문을 봉쇄하니까 뒷문이 옛날 판자 울타리였는데 판자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시내로 진출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의 4.19 혁명 당시에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여고생이 시내에 나온 것은 강주여고가 유일해요. 강주여고생들이 합류합니다. 지금 여고는 지금 동구청 자리 바로 옆이 옛날 강주공고가 있었어요. 강주공고. 그래서 강주공고생들이 지금 그 담을 넘어서 지금 시내로 동구청 자리 바로 옆에 강주공고가 있었는데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조대부고 학생을 비롯한 강주상고도 합류하게 됩니다. 경찰과 학생들이 시내 전역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선생님 꼭 하고 싶네요. 요 얘기. 4월 19일 날은 1960년이에요. 60년 학생들이 시내로 나와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 1929년 11월 3일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인 강주1고 기념탑에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는 선배들의 얼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시설, 기념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데, 교육청에 어떤 장학관님이 계세요. 일고를 나오셨는데 저하고 식사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졸업하고 나니까 기념탑이 내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들어있는 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까요? 들어있지 않는 사람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바른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러분 다 야구 좋아할 거예요. 기아가 요즘에 좀 잘하죠. 그래도. 근데 강주1고 출신 야구 선수들이 제일 많아요. 프로로 진출한.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장 많이 진출을 해요. 한 해에는 3명이 같이, 서세웅 선수가 있었을 때는 3명이나 같이 진출을 해요.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도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3명 이상이 메이저리그에 함께 있는 학교가 없어요. 미국 스포츠계가 난리 났잖아요. 한국까지 취재합니다. 일고에 와서 취재합니다. 서재인이 인터뷰합니다. 왜 일고 야구는 강하나요? 했더니 서재영이 이렇게 얘기하대. 우리는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기념탑 앞에서 참배하고 갑니다. 파이팅하고 갑니다. 우리 선배들은 퇴학당하는 것도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주 학생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학생들이 기념탑을 참배하고 선배의어를 계승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서울의 수성초등학생들이 4.19 혁명 때 가담합니다. 수성초등학교 학생 하나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요 시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아, 슬퍼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요 시를 썼던 학생이 강명이라고 하는 수성초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요 시 썼다고요? 나중에 독재 정권에서 얼마나 탄압했던지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정치 체제인지
오늘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네요. 동산초등학교 나온 학생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요? 전두환이라고 하는 분이 분자 붙이기도 그러네요. 전두환이 강주 법원에 재판받으러 왔을 때 요거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쳤잖아요. 누가 시켰나요? 선생님이 시켰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잖아요. 왜? 강주라고 하는 정서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정체성을. 근데 더더욱 놀란 것은 여러분 6월 항쟁 당시에 체류탄 맞고 죽었었던 진흥고등학교 출신 이한열이라고 아신가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한열이 동산초등학교 출신이라니까요. 아이들이 알고 계승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은 언젠가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승만은 결국 하야했고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한 뒤에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은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내려집니다. 이승만 성공적인 삶을 산 분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나요? 이기붕 일가는 자살합니다. 아까 부통령에 당선됐던. 그리고 총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지금 같으면 행정자치부 장관이죠. 최인규는 법정에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역사는 추노하게 이 불법적인 행동을 심판하는 거예요. 광주 4.19는 3대 성지라고 합니다. 4월 19일 날 경찰이 발포했던 현장이 세 군데 있어요. 강주, 서울, 부산. 강주서도요, 경찰이 발포합니다. 금남로, 충장로 일대에서 7명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금남로는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민주주의의 성스러운 땅, 두 자로 성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4.19 혁명의 성지이기도 하고,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집회 중심지, 덕제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앞당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데가 광주고 금남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표지석이 지금 금남공원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4.19 혁명의 발상지가 강주고등학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발상지 탑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4.19 혁명 기념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강주 4.19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가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정권 탈취에 반발해서 강주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다 싸웠던, 그러면서 당시에 165명 이상이 사망했었던 사건. 그러나 그 가치는 헛되지지 않고 오늘 6월 항쟁을 통과하고 오늘 대한민국 민주국가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런 분들이다. 5.18 민주화 운동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격렬하게 전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폭력 때문이었다. 5월 18일, 19일, 20일, 3일 동안. 심지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착검을 하고 강주 시민들을 찔렀습니다. 사실입니다. 여학생은 가슴도 찔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왜 돌아갔는지를 전부 검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상이라고 나와요. 자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가슴을 찔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무자비한 계엄군의 탄압 때문이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이날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조준석 집단 사격을 합니다. 1시에. 그래서 50명이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사망했던 현장, 그 현장도 금남로였다. 5월 21일 날.
그러니까 5월 21일 날 집단 발포를 하게 되니까 드디어 강주 시민들이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후부터 경찰서에서 총을 모아서 조직한 게 시민군인 거예요. 시민군. 그러나 그 시민군들이 21일부터 28일까지 손에 총이 들려 있었지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강주에서 단 한 건의 은행도 털지 않았고 단 한 건의 슈퍼마켓도 털지 않았다. 이게 위대한 강주 정신인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사망했던 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는데 저는 데모하는 것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흑인의 인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흑인들이 뭐예요? 전부 상점 다 약탈해 버리잖아요. 선생님 보니까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선진국이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강주가 가장 선진국이다 하는 인상을 늘 받고 납니다. 학생도 18명이나 사망합니다. 거기에는 좀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학생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최연소 사망자일 수 있는데요. 효덕초등학교 4학년 전재수 학생은 효덕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선생님 지금 강의 들으면서. 그 뒷동산에 놀고 있다가 계엄군이 총을 쏴니까 산으로 도망가는데 엄마가 사준 고무신이 벗겨졌어요. 뒤돌아서 그걸 줍는 순간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발표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자위권이라고 하는데 자위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시민도 아닌 어른도 아닌 초등학생에까지 5.18 때 계엄군은 총기를 해댔던 거예요. 5월 22일부터 계엄군은 외곽으로 물러나고 26일까지 강주는 행정력이 마비된 강주 시민들 자치적으로 운영했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동세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외곽은 포위됐고 강주시는 고립되었지만 모든 물자가 차단되었지만 전화도 할 수 없었지만 강주 시민들은 똘똘 하나로 뭉쳤다. 사재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피를 나누어 가졌고 김밥을 나누어 가졌다. 이게 강주 정신인 거예요. 나눔과 배려. 매우 위대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고 하는 이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강주 시민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보였다. 전 세계인에게. 저는 매우 당당한 강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또 실천하고 확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뭐 40m 가까운 엄청난 추모탑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원형의 이 구조물은 뭘 의미할까? 뭐 같아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1차적 의미는 뭐냐면 5.18 당시에 돌아가신 영령들 좋은 세상에 태어나세요 라는 의미이고요. 2차 의미로 확대하면 5.18 당시에 우리가 추구했었던 어떤 그 민주라고 하는 가치가 인권 평화라든가 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확산되고 부활하라고 하는 2차적 과제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강주 정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5.18 정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묘역 앞에 있는 두 개의 부조군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게 무장항쟁 군상이에요. 시민군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그게 불이었잖아요. 불이 헌법을 무시하고 정의로움을 실천했던 싸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거고요. 이거 무장항쟁. 이 대동군상은 뭐예요? 밥을 나누어 먹었던, 피를 나누어 가졌었던 나눔과 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강주 정신 5.18 때 추구했었던, 실천해냈었던 정신 하나는 불의와 맞섰던 정의로움의 싸움이었고 또 하나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냈었던
이건 위대한 강주 정신이고 정체성이고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5.18 묘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했는데 선생님 지금도 정말 그 가슴 벅차게 들었던 게 이거거든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강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근저에 강주 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게 강주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명예회복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 사진은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봤을지 모르겠어요. 2년 전의 사진이니까. 이분인데 김소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생년월일이 1980년 5월 18일. 그러니까 그날 태어난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김재평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완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강주에 와요. 그런데 그 계엄군이 쏜 총알들이 막 날아오니까 3일째 되는 날 딸을 지키기 위해서 커튼이 옛날 그 모포 같은 걸로 유리창을 이렇게 가르던 순간에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김소영이 그때 이제 그 애도사인가 이거 낭독하면서 만약 아빠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아빠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5.18 묘역에 가면은 지금 뭐 500명이 훨씬 넘는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그때 부상당했던 사람 돌아가시면 계속 묻었잖아요. 근데 어떤 죽음도 사연 없는 아픈 사연 없는 죽음은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김소영 씨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사연도 그 중에 하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18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예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뭐 12개인가 3개인가 되지만 세계 기록 문화유산은 일본보다 많아요. 우리가 아는 훈민정음도 조선왕조실록도 다 기록 문화유산인데 5.18 기록물도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 됐다.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일기 요즘 잘 안 쓴 사람도 많죠? 일기 꼭 써야 돼요. 한 줄이라도. 내 기록을 남겨야 된다니까요. 선생님 모든 기록은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억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튼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5.18 당시에 매우 중요했었던 캐톨릭 센터 건물을 시에서 사서 여기에다가 이런 기록물을 보관하면서 전시하고 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5.18 기록관이 됐다. 금남로에 5.18 기록관이 기록물을 전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18이 지금 뭘로 만들어져요? 명량처럼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뭐 아마 10개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최근에 뭐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힌츠페터 독일 기자 얘기를 지금 영화로 만들었고 또 화려한 휴가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화려한 휴가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앞 시간에 얘기했나요?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이 실제 모델이었다. 아무튼 5.18은 이제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용을 가지고 창의성을 더해주면 영화로, 창국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길어지고 개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말씀을 또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5.18 묘역입니다. 올해가 지금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41년을 맞이합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지났어요. 일본 지배를 받았던 기간도 35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5대 과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를 보상하고 그리고 기념사업을. 이게 5대 과제인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됐냐면 여러분 이 정도는 됐어요.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됐어요. 이제 강주 시민들을 뭐 사태의 반란 세력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피해도 보상이 됐고 어느 정도 기념사업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아직도 제일 중요한 진상규명이 안 됐어요. 아직도 강주 시민에게 총을 쏴라고 발표했던 발포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총을 쐈던 계엄군은 더 이상 우리가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 먹고 지휘관의 명령 없이 내가 총을 쐈다고 한다면 청산 계엄군은 정말 나쁜 놈이고 처벌받아야 되지만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발사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인 그 병사는 평생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선생님이 아는 많은 총을 쐈던 계엄군 중에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환자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강주가 명예가 회복되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은 용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발포 명령을 내렸던 뒤에 숨어있는 전두환 일당은 절대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심판도 해야 되지만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 이게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일빌딩에 235개 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헬기 사격은 없다고 전두환은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진정 어린 사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을 미워하냐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듭이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18에 관해서 전두환 신군부는 한 번도 진정 어린 사죄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조롱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죄가 어떤 건지 빌 브란트라고 하는 서독 수상이 독일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폴란드 사람들을.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 일용탑 앞에 누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다가가서 수상각하 이제 됐습니다. 일어나시죠. 그 차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독일을 용서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학살했던 독일인들의 그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진정 어린 사죄가 없다. 빌 브란트 사진은 진정 어린 사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지만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던 원동력을 제공하거든요. 87년. 전두환이 대통령 두 번 돼요. 한 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서 선출했고 끝나자마자 헌법을 고쳐서 7년 단임 간선제 선고하잖아요. 그런데 7년 단임 7년 한 번밖에 못한다. 그래서 87년도가 전두환 마지막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해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자고 주장한 것이 6월 항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월 13일 날 87년 전두환이 텔레비 나와서 선생님이 직접 봤어요. 7년 단임 간선제 헌법 고치지 않겠다라고 날벼락 같은 선언을 해요. 이게 4.13 호헌 조치라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으니 6월 항쟁을 주도하던 우리 국민들이 얼어붙었을 때 그 얼어붙은 정적을 깼던 분들이 강주의 신부였다니까요. 강주의 신부. 4월 21일 날 남재희 신부님을 비롯한 13분이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 기도를 드리면서라고 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단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톨릭 센터에서 전국의 목사, 심지어는 스님까지 합세합니다. 시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유랑쟁의 불길을 다시 달구었던 사람들이 강주 사람들이었고 신부님이었다. 그리고 금남로가 그 중심에 있었다 하는 말씀. 그리고 유월항쟁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었던 분이 바로
체류탄 맞고 숨진 연세대학교 이한열인데 강주 동산초등학교, 진흥고등학교를 나왔었던 강주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강주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남로 촛불 집회 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의한 최순실이 농단했었던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던 것이잖아요. 오늘은 해방 이후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우리 강주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강주는 시대정신의 실천지였습니다. 불의에 맞선 정의로움의 실천지였다. 우리 3번 항일, 의병, 독립,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강주 정신인 정의로움, 이제 여러분들은 민주인권, 평화, 나눔, 배려의 정신으로 확산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얘기했지만 강주 정신은 정말 정의로움은 꿀릴 수 없는 당당한 행위였잖아요. 여러분의 당당한 여러분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강주 정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멋진 강주인, 멋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러분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3회에 걸쳐서 왜 강주가 정의로움의 고향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